30년간 약사로 지내면서 영양제를 잘못 섭취했을 때의 위험성을 모르시는 분은 딱 3분만 이 영상을 보세요. 어제도 응급실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70대 할머니였는데 건강하게 살려고 드신 영양제 때문에 큰일 날 뻔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양제도 엄연한 의약품이거든요. 잘못 드시면 간 손상, 심장 문제, 심지어 중독까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드시고 있는 영양제가 독이 될 수 있는 3가지 위험 신호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위험 과다 섭취의 함정. 많은 분들이 좋은 건 많이 먹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특히 비타민 같은 경우 말이죠. 하지만 이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30년 약사로 일하면서 본 가장 충격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68세 김씨 할머니였어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비타민C를 매일 3000mg씩 드셨어요.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권장량이 100mg인데 30배를 드신 겁니다. 3개월 후 할머니는 극심한 복통과 설사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신장에 옥살산 결석이 여러 개 생겨 있었어요. 비타민C가 몸에서 옥살산으로 바뀌면서 신장에 돌을 만든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할머니가 비타민은 몸에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때 깨달았어요. 대부분 분들이 영양제에 대해 얼마나 잘못 알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실제로 지용성 비타민인 A, D, K는 더욱 위험해요. 물에 녹는 비타민C나 B와 달리 지방에 녹아서 간이나 지방 조직에 축적되거든요. 제가 직접 본 또 다른 사례예요. 65세 박씨 할아버지가 관절염 때문에 비타민어를 고용량으로 6개월 드셨어요. 시력에도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25,000IU씩 드신 거죠. 권장량이 3,000IU인데 8배 이상이었어요. 결과는 끔찍했어요. 간 수치가 정상의 15배로 올라갔고 피부가 노랗게 변하면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뼈까지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비타민어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들이었어요. 응급처치로 비타민어를 완전히 끊고 간 해독 치료를 6개월간 받으셨어요.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몇 달 늦었다면 간 이식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비타민 D예요.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72세 이씨 할머니는 골다공증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하루에 1만 IU씩 1년간 드셨어요. 권장량이 800IU인데 12배 이상이었죠. 처음엔 괜찮았어요. 오히려 기운도 나고 좋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1년 후 갑자기 심한 변비와 구토가 시작됐어요. 물도 잘 안 드시고 식욕도 없어지셨죠. 병원 검사 결과 혈중 칼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어요. 비타민 D가 너무 많으면 칼슘 흡수가 과도해져서 혈액과 조직에 칼슘이 쌓이거든요. 더 무서운 건 신장이었어요. 과도한 칼슘 때문에 신장 기능이 30%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투석을 받아야 할 뻔했어요. 비타민 E도 마찬가지예요.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과다 섭취하면 출혈 위험이 높아져요. 실제로 69세 최씨 할아버지가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해서 비타민 E를 하루 800IU씩 드셨어요. 권장량이 15IU인데 50배 이상이었죠. 6개월 후 작은 외상에도 멍이 쉽게 들고 코피가 자주 나기 시작했어요. 검사해보니 혈액응고 기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행히 비타민 E를 끊고 3개월 후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만약 큰 사고라도 났다면 지혈이 안 돼서 큰일 날 뻔했어요. 미네랄도 마찬가지예요. 철분 같은 경우 특히 위험해요. 73세 정씨 할머니가 빈혈이 있다고 해서 철분제를 하루에 300mg씩 드셨어요. 권장량이 14mg인데 20배 이상이었죠. 3개월 후 할머니는 심한 복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간 수치가 정상의 20배 이상 올라가 있었어요. 과도한 철분이 간세포를 파괴한 거였어요. 응급처치로 철분 킬레이션 치료를 받으셨어요. 철분을 몸에서 빼내는 치료법이에요.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간 손상 때문에 지금도 정기적으로 검사받고 계세요. 아연도 조심해야 해요.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과다 섭취하면 구리 결핍이 와요. 67세 홍씨 할아버지가 감기 예방 목적으로 아연을 하루 100mg씩 드셨어요. 권장량이 8mg인데 12배 이상이었죠.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심한 빈혈과 백혈구 감소로 병원에 오셨어요. 아연이 구리 흡수를 방해해서 구리 결핍 빈혈이 온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면역력을 높이려다가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영양제도 엄연한 의약품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안전하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용량이에요. 제품에 적힌 권장량을 절대 넘기시면 안 돼요. 특히 지용성 비타민 A, D, K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 비타민들은 몸에 축적되거든요. 한번 쌓이면 빼내기가 어려워요. 수용성 비타민 B, C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것도 틀렸어요. 과도하게 드시면 신경 손상이나 신장 결석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미네랄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철분, 아연, 구리 같은 미네랄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거든요. 하나를 너무 많이 드시면 다른 미네랄의 흡수가 방해받아요. 두 번째 위험, 약물과의 상극 관계. 약물과 영양제의 상호작용,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30년간 약사로 일하면서 이 때문에 응급실 가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가장 위험한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74세 김씨 할아버지는 심방세동 때문에 와파린이라는 혈액 희석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혈전을 예방하는 중요한 약이죠. 그런데 관절염 때문에 오메가3를 추가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염증에 좋다고 하니까 하루에 3000mg씩 드신 거예요. 2주 후 할아버지는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해보니 혈액 응고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있었어요. 와파린과 오메가3가 함께 작용해서 혈액을 너무 묽게 만든 거예요.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태였죠. 응급처치로 비타민 K를 투여하고 오메가3를 끊었어요.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만약 뇌출혈이라도 일어났다면 생명이 위험했을 거예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와파린은 비타민 K를 억제해서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약이에요. 여기에 오메가3까지 더해지면 출혈 위험이 배가 되는 거죠. 혈압약과 영양제의 상호작용도 정말 위험해요. 71세 박씨 할머니는 고혈압 때문에 칼슘 채널 차단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칼슘 보충제를 하루 1200mg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 할머니는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18만 110까지 올라가 있었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칼슘 채널 차단제는 칼슘이 혈관 근육에 들어가는 걸 막아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약이에요. 그런데 칼슘 보충제를 함께 드시면 약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할머니는 칼슘 보충제를 끊고 혈압약을 조정한 후에야 안정을 찾으셨어요. 당뇨약과의 상호작용은 더욱 무서워요. 68세 이씨 할아버지는 당뇨병으로 메트포르민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크롬 보충제를 추가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2주 후 할아버지는 식은땀과 어지러움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혈당을 재보니 40mgdl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정상이 100mgdl인데 위험할 정도로 낮았던 거죠. 메트포르민과 크롬이 함께 작용해서 혈당을 너무 낮춘 거예요. 조금만 더 늦었다면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갑상선 약과의 상호작용도 조심해야 해요. 65세 최씨 할머니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레보티록신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변비 때문에 칼슘과 철분이 들어간 종합 영양제를 함께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 검사에서 갑상선 수치가 다시 나빠진 게 확인됐어요. 칼슘과 철분이 갑상선약 흡수를 방해한 거였어요. 할머니는 영양제 복용 시간을 갑상선약과 4시간 간격을 두고 조정한 후에야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항생제와의 상호작용도 문제예요. 69세 정씨 할아버지가 폐렴으로 퀴놀론계 항생제를 드시게 됐어요. 그런데 평소 드시던 칼슘과 마그네슘 보충제를 계속 드셨거든요. 일주일 후에도 폐렴이 나아지지 않아서 다시 병원에 오셨어요. 알고 보니 칼슘과 마그네슘이 항생제와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한 거였어요. 항생제 효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폐렴이 낫지 않았던 거죠. 영양제를 끊고 항생제를 다시 처방받은 후에야 회복하셨어요. 우울증 약과의 상호작용도 위험해요. 67세 홍씨 할머니는 우울증으로 SSRI계 약물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기분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세인트 존스 워트라는
허브 보충제를 추가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2주 후 할머니는 심한 불안감과 떨림으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세로토닌 증후군이라는 위험한 상태였어요. SSRI와 세인트 존스워트 둘 다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데 함께 드시면 세로토닌이 과도해져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요. 응급처치로 두 약을 모두 중단하고 증상 완화 치료를 받으신 후에야 안정되셨어요. 심장약과의 상호작용은 정말 치명적이에요. 70세 김씨 할아버지는 신부전으로 디지털리스라는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근육 경련 때문에 마그네슘 보충제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 할아버지는 심한 구토와 시야 장애로 응급실에 오셨어요. 디지털리스 중독 증상이었어요. 마그네슘 결핍이 있을 때 디지털리스 독성이 더 심해지는데 보충제로 마그네슘을 급격히 늘리면서 디지털리스 농도가 변한 거였어요. 응급처치로 디지털리스를 조정하고 마그네슘 보충제를 끊은 후에야 안정되셨어요. 제산제나 위장약과의 상호작용도 흔해요. 73세 박씨 할머니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프로톤 펌프 억제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골다공증 예방 목적으로 칼슘 보충제를 함께 드셨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 칼슘 부족이 확인됐어요. 위산 억제제가 칼슘 흡수를 방해한 거였어요. 할머니는 칼슘 보충제를 구연산 칼슘으로 바꾸고 복용 시간을 조정한 후에야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약물과 영양제의 상호작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거예요. 현재 드시는 모든 약과 영양제를 리스트로 만들어서 보여주세요. 특히 다음 약물들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세 번째 위험 잘못된 복용 시간과 방법. 영양제 복용 시간과 방법 이거 정말 중요해요. 같은 영양제라도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심지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부터 말씀드릴게요. 72세 김씨 할머니는 철분 부족이라는 진단을 받고 철분제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속이 쓰려서 우유와 함께 드셨거든요. 한 달 후 검사에서도 철분 수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철분 흡수를 방해했거든요. 아무리 철분제를 드셔도 몸에 흡수가 안 된 거죠. 할머니에게 철분제는 공복에 비타민C와 함께 드시라고 했어요.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그 후 2개월 만에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반대로 칼슘제는 식후에 드셔야 해요. 68세 박씨 할아버지가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제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아침 공복에 드셨는데 자꾸 속이 쓰리고 변비가 생겼어요. 칼슘은 위산이 있어야 잘 흡수돼요. 공복에 드시면 위장 장애만 생기고 흡수도 잘 안 되거든요. 할아버지에게 식후 30분에 드시라고 했더니 속쓰림도 사라지고 칼슘 흡수도 훨씬 좋아졌어요. 지용성 비타민 A, D, K는 기름기 있는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해요. 65세 이씨 할머니가 비타민 D를 아침 공복에 드셨는데 3개월 후 검사에서도 비타민 D 수치가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이 있어야 흡수가 잘 돼요. 공복에 드시면 흡수율이 10% 이하로 떨어져요. 할머니에게 기름진 음식과 함께 드시라고 했더니 2개월 만에 비타민 D 수치가 정상으로 올라왔어요. 오메가3도 마찬가지예요. 식후에 드셔야 흡수도 잘 되고 비린내도 덜 나요. 69세 최씨 할아버지가 오메가3를 아침 공복에 드셨는데 자꾸 트림이 나고 비린내가 올라온다고 하셨어요. 오메가3는 기름이니까 공복에 드시면 위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역류하기 쉬워요. 식후에 드시면 음식과 섞여서 그런 문제가 없어져요. 프로바이오틱스는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어요. 71세 정씨 할머니가 장 건강을 위해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뜨거운 차와 함께 드셨거든요. 한 달 후에도 변비나 소화불량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뜨거운 물 때문에 유산균이 다 죽어버린 거였어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찬물이나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셔야 해요. 뜨거운 음료는 절대 금물이에요. 영양제끼리의 궁합도 정말 중요해요. 67세 홍씨 할아버지가 종합 비타민과 함께 칼슘, 철분, 아연을 모두 아침에 한꺼번에 드셨어요. 3개월 후 검사에서 철분과 아연 수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어요. 칼슘이 철분과 아연 흡수를 방해한 거였어요. 이런 미네랄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요. 같은 통로로 흡수되기 때문에 함께 드시면 흡수가 방해받아요.
할아버지에게 칼슘은 저녁에, 철분과 아연은 아침에 따로 드시라고 했더니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마그네슘과 칼슘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드시면 흡수가 방해받아요. 74세 김씨 할머니가 골다공증과 근육경련 때문에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께 드셨는데 둘 다 효과가 별로였어요. 칼슘과 마그네슘을 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라고 했더니 둘 다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비타민C와 비타민E도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서로 항산화 작용을 도와주거든요. 하지만 비타민C와 철분을 함께 드실 때는 주의하셔야 해요. 철분 흡수는 도와주지만 너무 많은 비타민C는 철분을 과도하게 흡수시켜서 철분 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요. 73세 서씨 할아버지가 빈혈 때문에 철분제와 함께 고용량 비타민C를 드셨는데 3개월 후 간 수치가 올라가서 병원에 오셨어요. 과도한 철분 흡수 때문이었어요. 영양제 보관법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화장실이나 부엌에 보관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해요. 습도와 온도가 높은 곳에 보관하면 영양제 성분이 변질돼요. 특히 비타민C나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건 습기에 아주 약해요. 66세 윤씨 할머니가 비타민C를 부엌 창가에 두고 드셨는데 한 달 후부터 효과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햇빛과 습기 때문에 비타민C가 분해된 거였어요. 영양제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셔야 해요. 냉장고는 너무 춥고 습하니까 피하시고요. 복용 기간도 중요해요. 영양제를 평생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70세 장씨 할아버지가 종합비타민을 10년 넘게 매일 드셨어요. 그런데 정기검사에서 간 수치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확인됐어요. 종합비타민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이 오랜 기간 축적되면서 간에 부담을 준 거였어요. 영양제는 필요할 때만 드시는 게 좋아요.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서 부족한 영양소만 보충하시는 게 안전해요. 음식과의 상호작용도 조심하셔야 해요. 75세 한씨 할머니가 골다공증 약과 함께 칼슘 보충제를 드셨는데 매일 시금치 나물을 많이 드셨어요.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옥살산은 칼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방해하고 신장 결석을 만들 수 있어요. 할머니에게 시금치를 드실 때는 칼슘 보충제와 시간 간격을 두라고 했어요. 카페인과의 상호작용도 문제예요. 68세 조씨 할아버지가 철분 부족으로 철분제를 드셨는데 습관적으로 커피와 함께 드셨어요. 카페인은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차나 커피를 드실 때는 철분제와 2시간 이상 간격을 두셔야 해요. 술과의 상호작용은 더욱 위험해요. 71세 민씨 할아버지가 간 건강을 위해 실리마린을 드셨는데 평소 소주를 즐기셨어요. 실리마린 자체는 안전하지만 술과 함께 드시면 간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영양제를 드시는 동안은 금주하시는 게 좋아요. 물의 양도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작은 컵의 물로 드시는데 이건 좋지 않아요. 충분한 물과 함께 드셔야 식도에 걸리지 않고 위장에서 잘 녹아요. 최소 200ml 이상의 물과 함께 드시세요. 영양제를 씹어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서방형 제제나 장용 코팅된 제제는 씹으면 안 돼요. 성분이 한꺼번에 방출되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나이별 복용법도 다른데 시니어분들은 특별히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요. 같은 양을 드셔도 몸에서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권장량의 절반부터 시작하셔야 해요.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늘려가시고요. 또한 시니어분들은 여러 가지 약을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상호작용 위험이 훨씬 높은 거죠. 정기적으로 약사나 의사와 상담해서 전체적인 복용 계획을 점검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을 알아두세요. 영양제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가세요. 30년 경력 약사가 알려주는 완벽한 영양제 안전 복용법. 이제 구체적으로 안전하게 영양제를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30년 경력으로 수많은 사례를 보면서 정리한 완벽한 가이드입니다. 1단계 현재 상태 정확히 파악하기. 먼저 혈액 검사를 받으세요.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정확히 알아야 해요. 많은 분들이 증상만 보고 영양제를 선택하시는데 이건 위험해요. 필요하다고 철분 부족인 건 아니거든요. 갑상선 문제일 수도 있고 수면 부족일 수도 있어요. 2단계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리스트 작성.
현재 드시는 모든 약과 영양제를 리스트로 만드세요. 처방약뿐만 아니라 일반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까지 모두 포함하세요. 이 리스트를 가지고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세요. 상호작용 위험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3단계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하기. 여러 영양제를 한꺼번에 시작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씩 2주 간격으로 추가하세요. 4단계 권장량의 절반부터 시작. 처음엔 권장량의 절반부터 시작하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2주 정도 드신 후 문제가 없으면 권장량으로 늘려가세요.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5단계 정기적인 모니터링. 영양제를 시작한 후 다음 일정으로 점검하세요. 2주 후 부작용 확인. 1개월 후 효과 확인. 3개월 후 혈액 검사로 수치 확인. 6개월 후 전체적인 평가. 정기 검사에서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을 고려하세요. 6단계 응급상황 대처법 숙지. 다음 증상이 생기면 즉시 영양제를 중단하고 응급실에 가세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두드러기 얼굴 부종. 호흡곤란 쌕쌕거림. 의식 저하. 중독 증상. 심한 구토 설사. 극심한 복통. 황달 소변색 변화. 이렇게 6단계를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영양제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절대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의심스러우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혹시 주변에 영양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실제 응급 상황 에피소드. 작년 겨울 68세 할머니가 응급실에 오셨어요.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검사해보니 비타민 D 중독이었어요. 뼈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고용량으로 6개월 드셨던 거예요. 혈중 칼슘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있었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며칠 늦었다면 신장 손상이나 심장 문제까지 올 수 있었어요. 또 다른 분은 철분제를 과다 복용해서 간 수치가 10배 이상 올라가셨어요. 빈혈에 좋다니까 많이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여러분께서 영양제를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을 완벽하게 아시게 됐어요. 기억하세요. 영양제도 약입니다. 함부로 드시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내가 드시는 약과 영양제의 상호작용 확인하기. 권장량 지키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영양제를 알려주세요. 30년 경력으로 하나하나 안전성을 체크해 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